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저희가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보시죠. 네, 많이 알려진 그림이죠. 베르메르 또는 페르메이르라고도 하는데요. 네덜란드 발음인 베르메르가 더 부드러워서 오늘은 제가 베르메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메르는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17세기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회화의 서막을 연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베르메르는 델프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화가 생활을 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해서 잘 알려졌던 영화죠. 진주귀걸이 소녀, 그리고 천문학자, 델프트 풍경, 이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하면서 작품도 30점 정도뿐이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희소가치 때문에 그림의 주가가 더 높아지고 있고, 워낙 탁월한 테크닉과 세련된 기법을 구사해서 그 작품 가치가 높이 인정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미술사가 니시오카 후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있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부자가 주문한 그림이 아니고 빵집에 걸 게시용 그림으로 주문을 했다고 하고, 베르메르는 대신 그림을 그려주는 대가로 3년치의 빵값을 제공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그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는데요. 그 독립의 그 배경이 됐던 게 종교 전쟁의 의미도 있었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선포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교의 새로운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 중세 시대의 교회처럼 교회 내에 성화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상이라고 배격을 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내에서 성화를 배격하고 성상을 멀리하는 움직임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일대에 제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화를 제작하던 화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들이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환경을 구축한 것이 뭐냐면 풍경화와 정물화를 이제 제작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에 제작된 풍경화 정물화가 자그만치 600만 점에 이른다고 할 정도니까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이 그려질 시기에 네덜란드는 정말로 상공업이 번성하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때 네덜란드는 플루트선이라고 해서 무역에 적합한 배를 제작을 해서 이제 무역뿐 아니라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 네덜란드에 온 다양한 장인들이 여기에 가세했고요. 그래서 이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유럽 그 물동량의 75%가 다 암스테르담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활발하게 상공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이 부르주아 계층,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커팅, 다이아몬드 재련업까지 번성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네덜란드가 되고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는 이때에 해외 무역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욕을 맨 먼저 차지한 것도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암스테르담의 그 시민들. 그래서 뉴욕의 원래 이름이 처음에는 뉴 암스텔담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영국의 요크 경한테 매각하면서 뉴욕의 이름이 새로운 요크경의 도시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베르메르가 사는 델프트 지역에서는 스스로 이 도자기 공업을 갖다가 진흥시켜서 이른바 델프트 웨어라고 하는 유명한 도자기를 생산해 내기도 해요. 아까 제가 600만 점에 달하는 풍경화 정물화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이 이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이제 문화 생활을 향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각 집안마다 그림을 구입을 해서 방마다 이렇게 걸게 되는 현상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는데, 성화는 사이즈가 커야 되지만 가정에 설치하는 그림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50cm 폭의 풍경화 정물화를 제작하게 되고, 베르메르 역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서 30점이 넘는 작품들이 다 이런 소폭의 풍경화 정물화로 제작하게 된 배경도 다 여기에 있던 것이죠. 얼마나 그림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느냐 하면, 화가들의 모임인 이 화가 길드에서 분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물화에서 장미를 잘 그리는 화가는 장미만 다 그려주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리고 토끼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토끼를 이렇게 그려서 분업화 시스템이 정착될 정도로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아주 용성해진 게 이 시대의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있는데요. 워낙 그 부가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네덜란드에서. 그 와중에서 투기 열풍도 부는데, 우리 세계사에서 아주 그 독특한 현상, 튤립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이 튤립 광풍이 네덜란드 전역에 펼쳐져서 튤립 구군 하나에 10억을 호가하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끔 재미있는 농담을 하는 미술사가들이 있는데, 다른 투기는 많았는데 네덜란드의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덜란드의 영토는 우리 남한 영토의 40% 정도뿐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기할 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문자 습득력, 문해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문해력이 80%에 이를 정도로 문자 습득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무역을 하고 상공업을 진흥시키려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잘 하려면 문자를 습득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존의 기술로 문자를 습득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려면 또 글자를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문자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하게 되면서 80%에 이르는 문해력을 갖추는 이런 문명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걸 살펴봐야 되느냐면, 중세시대의 그림 또는 16세기의 그림은 문맹률, 그러니까 5% 정도만 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주거나 지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곳곳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스토리를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이제 80%가 넘는 문자 습득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특별히 스토리를 전달할 만한 필요는 느끼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풍경화 정물화를 그림 그대로 감상하는 배경을 이 시대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림 감상에 들어가 볼까요? 이 그림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볼 것은 여기에 있는 인물인데요. 여인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한테는 이제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여인의 얼굴을 스포트라이트로 해서 화사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게 바로 베르베르의 아주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빛을 통해서 인물에 집중하게 하고 인물을 표현하는 이러한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주 귀걸이 소녀에서도 잘 나타나거든요. 정말로 빛을 잘 활용한 화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미술사가들은 이 여인이 하녀의 신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델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델프트웨어라고 하는 도자기도 유명했지만 양조 공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특히 맥주를 잘 생산해내는 양조 공업이 발달했죠.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맥주 하이네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조 공업의 제일 큰 관건은 뭐냐면 청결한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 델프트에서는 하녀들이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가졌다 해서 굉장히 신분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존중받는 위치였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그림의 모습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하녀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하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쪽에 자기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델프트 웨어. 그런데 이 푸른색이 굉장히 독특해서 델프트 블루라고도 미술사가들은 부르는데요. 이 블루라고 하는 색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루 컬러에 대해서는 수천 종이 있다고 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안 블루라고 하든지 또 터키의 유명한 돌, 터키석 같은 걸 보면 그 색깔을 지칭해서 터키 블루라고도 보통 저희들이 부를 정도로 이 블루 컬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은 종류를 사용하는 색상이기도 하죠. 이 블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쪽에 이 하녀가 입고 있는 이 치마를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블루 컬러예요. 정말 그 귀한 염료로 사용한 색채였다고 해요. 라피스 라줄리라고도 하는데요.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에서 채취한 염료로 그리는 아주 희귀한 가치가 높은 색상이었어요. 이 라피스 라줄리에서 뽑아낸 염료는 금값과 거의 비견될 정도로 높이 시세가 형성되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하는 이름도 써요. 그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울트라라고 하는 것은 건너왔다는 뜻이고 마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 염료를 채취하기 위한 청금석, 라피스 라줄리가 바다를 건너온 돌에서 채취한 색깔이다. 그래서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하는 네이밍을 하게 됐죠. 베르메르는 이 비싼 염료를 자기 그림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블루의 매력을 우리 감상자로 하여금 만끽할 수 있는 효과를 여기서 구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위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주 정적이면서도 또 생동감 넘치는 우위에 따르는 모습을 구현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미술사가 니시오카 후미코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빵 조각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 우유를 벗어 푸딩을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형상화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당시 빵집에서는 이 빵을 한번 사가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빵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벗어 푸딩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푸딩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죠. 마지막으로는 뒷면에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환한 면과 그림자의 부드러운 대조를 통해서 그림을 좀 더 아늑하면서도 따뜻하게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라바조는 흑과 백을 아주 명백하게 대비 효과를 내서 긴장감을 높여서 극적인 효과는 주지만, 이 대비는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실내 환경을 이 화녀의 작업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베르메르의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저희들이 정리해 본다면 17세기에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였던 베르메르는 델프트라고 하는 북유럽 특유의 환경 속에서 이 실내 풍경을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유를 따르면서도 정적인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말로 탁월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저희들이 오늘 감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